딥시크 충격, 노동시간을 늘리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설 연휴를 강타한 딥시크 충격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우리의 인공지능, AI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과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인공지능뿐 아니라 반도체 등 정보통신 기술 전반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중국에서 딥시크가 탄생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4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인재 육성 정책입니다. 딥시크 개발의 주역이었던 러프리가 베이징대에 입학한 2015년은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과 연구개발, 즉 R&D 분야에 많은 투자를 시작한 해입니다. 10년 후 러프리는 세계를 뒤흔든 딥시크를 개발했습니다. 인재 육성은 이처럼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이처 인덱스 기준 과학 분야 대학 순위를 보면 2016년만 해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중국 대학은 베이징대 하나뿐이었지만 2024년에는 2위부터 9위까지를 중국 대학이 휩쓸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모두 미국을 모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의 연구개발 수준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과학 인재 정책에서 독특한 점은 여성 인재를 적극 육성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여성 연구자 비율이 40%에 가까워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둘째는 중국 사회의 과학기술 열풍 분위기입니다. 이번 춘절 연휴 기간인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중국 전역의 과학기술관을 방문한 사람이 연인원 300만 명에 달합니다. 사회 분위기에 따라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기술자를 꿈꾸며 공부합니다. 셋째는 거대한 인구입니다. 거대한 인구는 인공지능 개발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중요한 게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학습하는 것인데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5천만 명이 만드는 한국어 정보와 14억 명이 만드는 중국어 정보로 학습하면 어디가 유리할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충분히 성장한 후 국제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치열한 경쟁과 정부의 통제입니다. 중국 내에 인공지능 개발 기업이 우후죽순 과잉 출현하자 정부는 기술력, 자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통과한 소수 기업만 사업 허가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강자들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이 문제일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돌아봅시다. 인재 육성이나 사회 분위기와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이나 러프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의대에 갔을 것입니다. 나라의 인재가 모두 의대에 몰리는 바람에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랐지만 이걸로 국가 경쟁력이 커졌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투자하지 않으니 네이처 인덱스 기준 2024년 과학 분야 대학 순위에서 한국은 서울대가 54위, 카이스트가 76위였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은 박사학위가 있어도 계약직을 전전하며 푸대접을 받다 결국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의 4분의 3을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을 들여다보면 연구원을 더 뽑고 교육하고 연봉을 늘리는 등 인재 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연구소 건물 짓는 등 시설 투자에 더 많이 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과학기술자 출신이 아닌 재무관리 전문가라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무관리 전문가가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도전도 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사업에서 철수할 때도 쉬운 일도 아닌데 뭐하러 모험하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도 기술력으로 밀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법으로 내놓는 건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주 52시간 예외 문제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기업에서 내놓은 논리 중 하나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나이트 호크라는 밤샘 연구직 제도를 도입해
세계 1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TSMC의 나이트 호크 제도는 삼성전자와 인텔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 400여 명이 24시간 3교대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TSMC는 10나노 기술 개발에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는 국내에서도 간호사들이 주로 하고 있으며 아무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연구원을 3배로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TSMC의 연구개발 인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 연구개발 인력의 3배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 연구개발 인력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빼와서 채운 것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아랫돌 빼서 윗돌 꿰는 식으로 운영하는 셈입니다. 나이트 호크를 핑계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라는 기업의 논리는 연구원을 추가로 뽑지 않고 3배로 쥐어짜고 싶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TSMC는 기본급 30% 추가 지급, 성과급 50%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며 삼성전자와 인텔을 어느 정도 따돌린 후 이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대만도 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할 수 있는 우리와 유사한 근로시간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대만 핑계로 주 52시간 예외를 거론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단 말은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간에는 대기업이 주 52시간 예외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의 로비를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한국판 딥시크 충격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